안녕하세요. 다변수 스터디 더하다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끝날 무렵에 첫 번째 연습 문제에서 저희가 6번, 5번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 6번부터 우리가 더 이어서 한번 살펴보면서 결국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그 강의 노트의 내용을 좀 잘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 연습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강의 노트를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연습 문제, 그 첫 번째 연습 문제에서 5번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었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6번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두 번째 그 채널 지기님께서 두 번째 연습 문제를 올려주셨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열 문제를 다 풀지는 못했고요. 제가 실제로 공부한 파트가 딱 투영 벡터까지밖에 좀 공부를 안 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딱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문제를 풀어서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뒤에 문제는 또 제가 추가로 공부를 해서 좀 풀어서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괜찮으시다면 저희 그 첫 번째 연습 문제부터 한번 같이 차근히 풀어보면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유를 해드릴게요. 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5번까지 같이 문제를 풀었었고, 이제 여섯 번째 문제 6번을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 음, 한번 풀어보면, 이제 문제에서 이제 이런 그 벡터의 이제 정보가 주어지고, 이제 이 삼각부등식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오.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각 벡터의 그 합의 크기와 그다음에 각각의 독립적인 벡터의 크기를에 대한 정보를 알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이 벡터의 합을 먼저 계산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벡터의 합의 크기를 먼저 저는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도출을 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벡터들의 크기를 독립적으로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벡터 B의 크기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도출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도출을 이제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 저희가 구한 값들을 토대로 해서 정말 이러한 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해보는 작업을 이제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실제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봤었을 때, 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결과로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독립 벡터들의 크기를 계산을 해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답을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된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삼각부등식에 대한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풀기는 했지만 정말 이걸 그냥 말 그대로 계산을 하는 데만 약간 치중을 해서 문제를 풀었었던 것이고 실제로 이 삼각부등식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첫 번째 과제 중에서 제가 가장 좀 어려워했던 문제가 사실 6번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께서는 6번 문제를 푸시면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셨는지 혹시 좀 공유를 해주실 수 있는지. 저도 이 6번 문제 네, 기계적으로 풀고 넘어갔었는데 네네,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네. 문제풀이 하시는 거 보면서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문제 6번을 상막 부등식을 왜 굳이 문제로 내주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고 아직 네, 답은 못 내렸는데 네네, 어, 그래도 어, 벡터 AB를 연산해서 더하기 한 다음에 그 크기를 구하는 거랑 A와 B를 각각 이렇게 크기를 구해서 더하는 거랑 같거나 지금 작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언제 같고 언제 저게 작은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음, 저는 이걸 이해한 건 아니고, 네, 그, 이제 학교 때 배우는 삼각형의 성질 중에, 네, 이제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이제 크거나 같다. 이 대소가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런 네, 관계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 벡터의 덧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는 거군요. 이런, 이, 이 어려운 거를 어떻게 그리고 계시는 거죠? 자, 이 네, 벡터와 이 벡터가 있다고 할 때, 네, 네. 죄송합니다. 아, 이, 괜찮습니다, 벡, 괜찮습니다. 이 두 벡터를 더하려면 그 기하학적으로는 이, 이 벡터를 이렇게 옮기고 음, 이 벡터를 이렇게 옮긴 다음에 이것의 음, 대각선이 이 두 벡터의 그 더한 벡터와 같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예, 예, 이 예. 평행사변형 같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네, 이 네,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이 두 벡터의 더한 이제 벡터라고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여기서 A와 B라고 하는 것이 이 두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A 플러스 B가 이 대각선이라고 하면 이 세 선분이 삼각형을 이루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의 합이 이 변의 길이보다 크거나 같다 하는 음, 삼각형의 성질이 그대로 적용된다라고는 음, 이제 생각했는데 그게 이러한 성질을 이해한 것은 아니고 그냥 제가 알고 음, 있던 지식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것의 음, 어떤 의미와는 약간 별개의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저는 그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삼각형의 예시를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더 잘 와닿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게 근데 같아지는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는 생각을 해보니 저 A, B 두 개의 벡터가 서로 평행하는 순간, 그게 같은 방향이든 다른 방향이든 평행하는 순간 저게 같아지나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아, 그러니까는 아까 그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신 거였던 거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대각선을 지금 그린 거고, 네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얘네가 이제 등호가 되려면, 어, 어, 등호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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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음, 둘 사이의 사이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아, 그 대각선이 길어질 텐데 그러면 대각선이 가장 긴 것은 사이각이 0도일 될 것 음, 같고 그래서 음, 두 벡터가 평행해야지만 두 벡터의 합이 대각선과 같아지는 것이 아닌가 음, 그런 아,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저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각각의 어떤 개념들은 이게 뭐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주 조금 감을 좀 잡기는 했는데 이거를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 다변수 미적분학을 하는데 적용을 이제 시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매치가 저는 이제 안 돼가지고, 이게 다 완전 따로 논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 어떻게든 매치를 시켜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는 했는데, 이게 전혀 저는 약간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각부등식도 지금 이렇게 방금 뭐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는 이해가 어느 정도 좀 되기는 하는데 도대체 근데 이걸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그 질문은 계속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의 좀 답답함이 조금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혹시 6번 문제 관련해서 또 혹시 추가적으로 뭐 같이 이야기 공유해 주실 내용 있으신 분 계시면 자유롭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코멘트를 좀 드리면요. 네. 아우, 깜짝이야. 예, 예. 네. 제가 가끔 들어와서 듣고 있어요. 그 채널 프로그램 여기저기. 네, 네. 그래서 랜덤하게 아, 가끔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은 일변수미적 분학에서 했던 거랑 뭐가 상관이 있냐일 수밖에 없어요. 음, 음. 기본적으로 혹시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그 일변수미적 분학을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미분은 뭐고 적분은 뭐고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나이반 센스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y는 f of x라는 좋은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저희가 한 일변수 상황에서요. 네. 어떤 좋은 함수가 가도 상관없습니다. 미분은 뭐고 적분은 뭔지부터 조금 명확하게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미분은 뭐고 적분은 뭘까요? 어,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 적분은 넓이를 구하는 것. 네, 100% 동의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한마디로 그래프의 어떤 형상을 이해하는 거랑 상관이 있죠. 네. 그 어떤 형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볼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그 면적을 보려고 하는 것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그 어떤 응용은 가능할 거고요. 이게 우리가 아는 일변수 비적 분학이고요. 여기까지 네. 괜찮으시죠?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중요한 전제가 그 저희가 이제 요 얘기들을 했던 전제가 쉐입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음, 형상,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음, 음, 혹시 이 지점이 괜찮으신가요? 음, 그래프가 주어질 때 그래프의 형상을 명확하게 알고자 하는 것이 미분과 적분이다. 음. 네네. 음, 그래프의 형상을 알기 위해서 미분을 도입하고 또 그래프가 어떤 감싸는 면적에 대해서 그 정량적으로 알기 위해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개입을 했죠. 네.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f of x의 했던 그 작업을 이제 뭘로 확장하고 싶냐면 g는 f of x, y로 확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려면 형상을 그대로 논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
일단은 화살표들의 모임인 벡터들에 대해서 정말로 형상을 논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음을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음, 원래는 X축에만 있었을 때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뭐 숫자 늘어나면 늘어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장땡이었는데, 그래서 y는 f of x에서 저희가 미분가적분을 극한의 개념을 가지고 정의할 때 이 점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지, 음, 당연히 말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를 그 정의역의 모임에서 그 화살표들의 모임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에서 그 형상들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근간을 저희가 갖고 있어야지만 그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극한을 가지고 다가간다는 개념과, 근데 그런 게 어떤 쉐입상 말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말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조금 괜찮으신가요? 네. 네, 정말 조금, 네, 감이 조금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아주 팬시하게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일변수비적 분학을 다변수비적 분학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화살표들의 모임에 벡터 공간 구조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벡터 공간 구조가 있다라는 말은 화살표들의 모임에다가 우리가 정말로 구체적으로 형상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 화살표들의 모임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연산을 실체한 것들이 지금 이 문제들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죠. 상학부등식도 그 중에서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실체화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네, 이제 궁금한 네, 것이 그 아까 네. 그 화살표들이 그 모여서 어떠한 형상을 만든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전제는 네. 그 G equal f of x, y이기 때문에 그 x, y의 모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 여기서 전제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실수축에 놓여져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보고 있었던 것을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평면 위에 점들이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혹은 평면 위에 원점으로부터 그 점들을 연결한 화살표들의 모임을 저희가 벡터라고 불러서 걔네들의 모임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죠. 음, 근데 그러려면 그 예를 들어서 덧셈을 해가지고 평행사변형 법칙이 성립하는 거나 스칼라벨을 해주는 거나 그런 게 네. 우리가 생각하는 형상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삼각부등식도 그런 것이죠. 그 어떤 이제 두 벡터의 크기는 그는 각 벡터의 크기의 합보다는 언제나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정확하게 서로가 평행할 때만 일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어떤 기하학적인 직관을 가지고 저희가 대하는 방식대로 연산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 저희가 어떤 뭐 극한을 취하는 행위 그리고 미분가적분을 하는 행위에 있어가지고 그 다 이제 사칙연산으로 정의는 실제로 할 건데, 음, 수학적으로는 할 거지만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기하학적인 직관이랑 일치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될 수밖에 없으니. 음, 음, 그래서 벡터 공간의 어떤 이제 그 형상으로서의 그런 구조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최러지기님 말씀은 우리가 기존의 일변수 미적분학에서 함수값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미분과 적분을 했던 것을 이제는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곳을 확장을 시킬 텐데, 그러면 이 벡터 공간의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그 재료가 되는 벡터라고 하는 것들이 기하학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적어도 이 문제들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2차원이나 3차원 구조 하에서 이것들을 확인하면서 그 직관들을 재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이것들이 이제 나아가서는 이 직관에서 빌드된 것들이 n차원의 벡터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벡터 공간에서의 미분과 적분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이런 기하학적인 직관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합하는 형태로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어떤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이해가 맞을까요? 합당하고 타당한 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그렇게만 조금 더 확인을 해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여기서 문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연산 노름인데, 네.
그러니까 산수의 영역이고 수학의 영역이죠. 연산 노름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걸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은 기하학이죠. 네. 그 두 음, 가지가 매치가 되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어떤 직관적으로 상상하는 것들을 산수의 영역으로 녹이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컴포넌트가 두 개가 아니라 앵겨도 돼 있구나 이런 것들도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이죠. 네, 맞는 라인의 상상입니다. 참. 그러면 혹시 문제 6번에 관련해서 더 해주실 코멘트들이 없으시면 문제 7번으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예, 그 문제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이제 직교를 판별하는, 잠시만요. 예. 직교를 판별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벡터 간이 서로 직교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두 벡터의 내적의 값이 영의 값을 갖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을 하면 된다라는 것으로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그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을 한번 구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각 벡터의 원소들을 곱한 다음에 합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결과가 마이너스 18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벡터의 내적이 지금 현재 0이 아닌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우리는 두 벡터가 직교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있다라고 서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직교 판별 여부를 우리가 왜 확인을 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거를 직교를 왜 해야 되지라고 계속 생각만 하고 있었다가 도리어 그 뒤에 그 투영 벡터의 문제를 풀면서 이거와 조금 관련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연습 문제 푼 거를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강의 노트를 이렇게 조금 보면서 나름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의 어떠한 곡선의 어떤 면적을 구한다고 했었을 때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걸 2차원 공간으로 옮겨서 이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답을 찾아가다가 결국에는 그 3차원 공간에서 그려지고 있는 그래프를 2차원 공간으로 옮기는 그 과정을 저는 그냥 혼자 그냥 공부하면서 느끼기를 이게 혹시 그 투영 벡터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틀렸을 확률이 되게 높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결국에는 투영 벡터라는 거는 어떠한 벡터에 있는 원소를 또 다른 벡터로 이렇게 지금 겹쳐지게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 투영을 했었을 때 가장 잘 맞게 이렇게 겹쳐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직교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결국에는 투영 벡터를 어, 음, 이해하기 위한 음, 단계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저 혼자 그냥 생각한 거라서 혹시 제가 다 틀리게 이해하고 있는 거면은 좀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문제를 풀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좀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 문제 관련해서 뭐 이전에 뭐 선형대수를 따로 혹시 들리시나요? 아, 네, 들리시는 것 같네요. 아, 네, 네네네. 네네.
그 선형대수를 따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이제 하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직교한다는 거 위에 이제 삼각부등식부터 해가지고 그 렉처 노트 2번에 그 이제 코사인 그 이제 그 각 두 벡터의 내각에 대해서 이제 코사인 어차피 내각을 구하는 거니까 코사인 함수에 의해서 이게 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밖에 이제 왔다 갔다 한 거를 이제 보면서 그 아까 최승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이제 어느 벡터가 겹쳐진다라고 해야 되나? 이제 내각이 저 0에 가까워진다, 0에 수렴해진다 그런 개념들을 좀 이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직교 판별을 할 때 처음에는 아무 이제 베이스 없이 시작할 때는 아 이거 일단 한번 그려봐서 이제 대충 어떻게 생겼나 좀 볼까 하는 거를 먼저 떠올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내적의 곱이 0이 돼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일단 처음에 몰랐어요. 이제 찾아봤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코사인 함수와 그리고 이제 렉처 노트에 있는 거랑 그리고 이제 다음에 투영 벡터 관련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서 알게 됐던 거는 결국에는 이제 직교라는 저게 결국에는 코사인 이제 90도일 때 0이 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때 우리가 직교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저거겠구나 해가지고 일단은 그런 정도까지만 이해를 했고 기하학적으로는 좀 보려고 했는데 아직 그 코사인 함수랑 이제 그 렉처 노트 2번에 그 이제 내적의 곱, 그러니까 A와 B의 내적이 이제 각각 길이 곱하기 이제 코사인 함수로 이루어진다. 아직 그 부분은 제대로 제가 아직 기하학적으로 얘기를 못 해가지고 일단은 고기까지 이해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저는. 네, 저도 그 이전 시간에 내적의 그 대수적 정의, 기하학적 정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기하적으로 정의를 하면 A 다 B는 제 A의 길이 곱하기 B의 길이 곱하기 그 둘 사이의 사이각인 세타가 있을 때 코사인 세타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2분의 파이일 때 제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뭐냐 이제 그 A와 B의 길이가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코사인 세타 그 내적이 0이 되는 값밖에 없고 그러면 둘 사이의 사이각이 90도다. 2분의 파이다. 그래서 둘은 직교한다. 정도로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이거 내적을 공부를 이제 하면서 이게 저도 사실은 이 선형대수를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고요. 그냥 제가 실제로 필요한 어떤 행렬 계산하는 파트만 좀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 파트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 이 실제로 이 앞에 이런 내용들 자체가 지금 잘 이해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내적 자체가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알고 있었는데 얘가 실제로 기하학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가령 아까 지금 방금 그 최승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두 내적의 값이 0이라고 했었을 때 그걸 기하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여기가 45도. 여기가 90, 90도? 네네. 이렇게 예.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되고 이게 두 내적의
그러니까 그 내적의 그 값이 0인 경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 내적의 값이 이렇게 양의 부호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지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러니까 내적의 그 결과값이 이렇게 음의 부호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두 벡터의 그 간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더 크게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제가 이제 공부하는 그 과정에서. 그런데 어쨌든 내적을 기하학적으로 그 의미를, 그 정의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이게 내적에 대한 기하학적인 정의라고 책에서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 그런데 이때 실제로 이 두 벡터의 그 내적의 값이 이렇게 영의 값을 갖느냐, 아니면 양의 값을 갖느냐, 아니면 음의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두 벡터 간의 그 각도의 그 크기가 이렇게 지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으로서 이해를 사실 했습니다. 근데 그 의미 자체가 저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도대체 이 벡터, 그러니까 이 내적이라는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두 벡터들 간의 이런 각도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제가 좀 잘 되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 이 내적에 대한 그 정의를 기하학적으로 설명되어지는 그 부분도 같이 동시에 같이 이해가 저는 되지가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뭐 나중에 뒤에 가서 뭐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었긴 했지만 어 뭐 가령 잠시만요. 여기를 잠깐 지우고 이런 식으로 어 내적을 기하학적으로 그 정의를 할 때,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있고, 각 벡터의 크기와 그 다음에 그 두 벡터 사이의 각이 주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제가 이제 봤었던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내적이라는 것에 대한 그 기하학적 의미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약간 그게 계속 지금 뭔가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런 직교를 판별을 할 때도 결국엔 내적의 그 결과값으로 이런 두 벡터의 그 사이의 각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진다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사실은 정확하게 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네네. 따로 공부를 잠깐 했었던 네네. 도미적 분학 책에서 네. 봤던 내용인데, 제가 이해를 완벽하게 하진 않았는데, 그때 네. 당시에 정리해둔 노트가 있어서 약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네. 혹시 괜찮으세요? 화면 공유를 잠깐 했으면 싶은데, 네. 잠시만요.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걸 제가 뭘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 같던데. 네, 제가 예. 리퀘스트를. 잠시만요.
예, 허용했습니다. 음, 음, 여기서, 네. 제 화면이 보이시나요? 혹시 이 아이패드 화면도 보이시나요? 아, 예, 보입니다. 예, 예. 네. 그 제가 예전에 정리를 했던 노트인데 네네. 이것이 어떻게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계속 의문이 있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생각하고 있냐면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직관적으로 그려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2차원이나 3차원에서는 그 기하학적인 성질들을 증명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이제 계산해 볼 수 있고 그런 이제 가운데에서 거기서 이제 어 성립하는 성질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n 차원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거를 증명하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된다라고 가정하고 그래서 2차원이나 3차원에서의 적용되는 그 기하학적 성질들을 확장시켜서 벡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증명하는 거는 뭔가 있겠죠. 약간 그런 음,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음, 점에서 생각을 할 때 이제 A와 B라고 하는 그 잠시만요. 네, A와 B라고 하는 이런 선들이 있고 C는 이제 그 A에서 B를 뺀 것이 이 벡터와 동일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그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이런 그 공식을 이런 공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제 이게 음, 2차원에서는 어떠한 증명을 통해서 이게 성립이 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을 텐데, 그래서 C의 제곱은 A의, 이런 것들이 성립을 하고, 내 C라고 하는 것이 A-B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전개를 해 나가면 결국에는 A와 B의 그 내적이라고 하는 것이 음, A, B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음, 것을 유도를 할 수 있고 여기에서부터 코사인 세타가 이 값이다라고 하는 것을 음, 이제 구해낼 수 있다 정도로만 음, 생각을 저는 했는데요. 그래서 음, 2차원 상에서 이 값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성질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그냥 이러한 그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 어, 이런 값을 가진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코사인 세타가 이 둘 사이의 사이각인데 음, 이 세타가 90도가 됐을 때는 코사인 음, 세타는 제로잖아요. 그랬을 때 A와 B는 길이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A B가 0이 되어야지만 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이 0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적이 0이어야지만 그 둘은 직교한다라고 볼 수 있다 음,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음, 이 2차원 상에서의 어떤 기하학적인 어, 어떤 법칙으로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이것이 성립한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그걸 확장시키면 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수가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그 과정에서 이 내적의 값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가 유도되었다 정도로 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음, 이제 이것이 일반화되면 n 차원의 벡터가 있을 때 그 벡터가 직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이 0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반화가 되는 것이겠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것이
그럼 여기서 그 벡터 A와 벡터 B의 그 내적이, 두 벡터의 크기와 그 다음에 두 벡터 간의 각을 알았을 때, 요 파란색으로 그어주신 요 벡터 C, 네, 요거를 지금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했는데 항상 이렇게 이 벡터 A에다가 벡터 B는 사실 이게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한 것으로서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항상 이런 식으로만 설명이 되어지는 건지 그것도 약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 형태일까? 왜 항상 이런 이렇게 형, 네? 설명했다라고 하는 게 어떤 네. 의미일까요? 아, 그거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 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걸까? 이 음, C라는 것이. 음, 왜 이렇게 되느냐? 네, 근데 그 부분은 그 네네. 아까 전에 이전에 이제 그 문제 풀 때 저희가 그림 그렸던 기하학적인 벡터의 덧셈 의미 있었잖아요. 네, 벡,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네, 벡터가 요렇게 하나가 있고 요렇게 하나가 있을 때 요 두 가지 벡터 보이시나요 혹시? 네, 지금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게 계속 지워져가지고 잠시만요. 어, 네네. 요렇게 두 가지 벡터가 있을 때 더하면 이 결과로 나오는 거였잖아요. 이게 계속 지워지네요, 지금. 요쪽에 있군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혹시 화면 공유가 그러면 지금, 되고 있나요? 음, 화면 공유가 없어서. 음, 혹시 그 정미영 선생님 화면, 네. 그 문제 화면 한번 공유해 주실, 예, 예. 네. 잠시만요. 예. 아, 여기서 저희 벡터 아까 덧셈을 할 때, 벡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이 두 벡터를 각각 A와 B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는 뭐 요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아까 전에 한 거 맞나요, 저희?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죠? 네. 그렇게 되면 식으로 세우면 A 플러스 B 벡터가 요 벡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 벡터를 그러면 C라고 이름을 붙이면 잠시만요. C라고 이름 붙이면 A, B, B, 양변에 이렇게 벡터를 더하고 빼는 거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B는 C-A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을 음, 다르게 말하면 여기 B인 부분을 요 부분을 C-A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관점이 조금 다르게 음, 보는 걸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 지금 음, 말하면서 좀 헷갈리네요. 음. 음, 음, 그리고 아까 그 음. 벡터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네네. 그냥 제가 들었던 그냥 생각이나 갖고 있는 직관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 단위원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길이가 이제, 여기 좌표 평면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좌표 평면에서. 단위원이기 때문에 길이가, 반지름의 음, 길이가 전부 다 1인데, 음, 그냥 임의의 벡터를 하나 생각하는데, 그거를 여기 X축에 평행하게, 요 벡터를 하나 생각을 하고, 나머지 벡터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네.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음, 요 잠시만요.
요 위에 그려진 그 벡터 있죠. 계속 그 삼각형의 빗변에 해당하는 벡터의 네네. x 좌표가 이제 코사인 세타가 되잖아요. 음, 근데 저희 어, 공식에서 나왔다시피, 어,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라는 거는 음, A 벡터 크기 구하고 B 벡터 크기 구해서 여기다가 그 사이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건데, 저는 지금 문제를 조금 단순하게 보기 위해서 단위원을 생각했고, 그렇게 되면 벡터의 길이가 전부 1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음, 그냥 사라져 버려서 훨씬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 이 물론 모든 뭐 단위 그 길이가 1보다 1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해야겠지만, 두 벡터의 길이가 1인 경우만 딱 놓고 보면, 아, 요 경우에 그러면, 어, 만약에 이 코사인 세타만 따라간다고 하는 거죠. 코사인 세타가 이 음, 연두색 벡터, 위의 벡터의 x 좌표인데, 이렇게 그리면 이 x 좌표는 여기가 될 거고, 그다음 만약에 요렇게 그리면 x 좌표는 여기가 될 거고, 요렇게 그리면 x 좌표는 여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음, 이렇게 되면 결국에 수직이 되는 순간에는 x 좌표가 0이 되는 거고, 음, 그 다음에 이 수직을 넘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그 둔각을 이루는 순간 네. 있잖아요. 세타가 네네. 둔각이 되는 순간에는 이제 마이너스로 음, 돼버리거든요. 그 네네. x 좌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가지는 이해를 했었고, 음, 다른 거 하나는 저희 투영 벡터 할 때 나오는 거지만, 요것도 네. 마찬가지로 요 위에 있는 요 길이가 만약에 1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벡터의 길이가 1이라고 하면 세타에서 요만큼이 이제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네. 코사인의 정의가 이제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음, 하면 빗변이 길이가 1이니까 여기가 코사인이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 내적을 계속 그 두 벡터 간의 각도로 먼저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는. 네. 그래서 그 각도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요만큼의 길이가, 이 정도 각도를 이뤘을 때는 저만큼인데,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가까워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 하면, 그때는 음, 요만큼의 길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두 벡터가 겹쳐지는 순간, 평행이 되는 순간에 이제, 어, 1이 돼버린단 말이죠. 두 벡터가 이제 길이가 1이라고 했을 때. 네. 그래서 약간, 벡터의 길이가 너무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엔 먼저 조금 단순화시키면 그냥 1인 경우만 딱 보면, 두 음, 벡터의 그 각도가 어떤 경우에 내적 코사인이 어떻게 변하는구나가 약간 좀 음, 와닿았어가지고 한번 음, 말씀드렸습니다. 어, 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더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음, 음, 음. 혹시 뭐 또 문제 7번 관련해서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러면 없으신 걸로 알고, 이제 8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을 한번 풀어보면, 이건 이제 투영 벡터를 이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벡터가 지금 주어져 있고, 벡터 A가 벡터 B 위에 투영된 그런 벡터를 구하시오.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영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벡터의 크기를 먼저 이제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한번 구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첫 번째 그 벡터 A의 크기를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벡터 B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벡터 투영을 구하기 앞서서 이제 스칼라 투영을 먼저 이제 구해야 되는데요. 어, 스칼라 투영은 우선 두 벡터의 내적을 벡터 B의 크기로 나눠주면 계산이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벡터 B의 크기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그 스칼라 투영을 도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벡터 투영은 앞서 우리가 도출했었던 스칼라 투영에다가 어, 벡터 B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벡터 B의 크기의 역수를 곱해주게 되면 이제 그 벡터 A가 벡터 B 위에 투영된 벡터를 이제 도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러한 투영된 벡터를 도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문제 8번 같은 경우에는 그 채널 지기님께서 그 두 번째 연습 문제에서도 1번, 2번 문제가 좀 중복돼서 문제를 이제 내주셨던 걸로 이제 기억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투영 벡터가 그, 그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이제 가만히 이제 생각을 이제 해봤었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엔 그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3차원 공간에서 그려지고 있는 그 어떤 그 곡선을 2차원 공간으로 그 옮기는 과정을 이제 투영 벡터의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지 제가 그 부분이 조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어서 어, 선생님들께서는 이 투영 벡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어,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이너한 부분이긴 한데 네네. 수형 벡터에서 분모의 경우에 네. 그 b의 길이의 제곱이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요. 여기 네, 말씀하시는 거죠? b와 b의 내적으로 알고 있어서요. 어, 이렇게요. 잠시만요. 제곱. 제가 그린 거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리신 거. 그, 여기 식이 틀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분모가 b b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여기 분모가요? 네네. 아, 그래서 어, 길이의 한번 제곱.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 그 3,2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그 답이. 네. 아, 네네. 3,4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다른 분들은 계산했을 때 3,2가 나오셨나요? 아, 3,4, 제가 틀렸나 봅니다. 네, 분모가 이제 분모면 아, 분모가 100이 돼서 2분의 1이
되면 네, 제가 틀리게 성립습니다.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이 B 벡터가 A 벡터에 곱하기 이제 E를 곱하면은 스칼라벨을 해주면은 이 B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A 벡터를 이렇게 두 배로 이렇게 쭉 늘리면은 B 벡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음, 2차원 상으로도 그려보면은 3,4가 이렇게 있으면은 6,8이 이렇게 있어서 뭔가 3,4를 6,8에다가 투영했다고 해도 이게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답이 일단 3,4이겠지 하고 풀긴 했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서 음, 그랬습니다. 음, 네, 저는 이 투영 관련된 문제,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문제 셋에서 풀 음, 때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투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A를 B에 투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B라는 벡터의 어떤 스칼라 값을 곱한 형태이고, 그 스칼라 값이라고 하는 게 B의 길이의 제곱분의 A와 B의 내적이라고 하는 그 값으로부터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값이 갖는 어떤 비율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가 좀 궁금했어요. 음, 그러니까 B라고 하는 벡터에 왜 이 스칼라 값을 곱하면 투영 벡터가 되느냐. 음, 이게 알듯 말듯 해서 음, 그런 궁금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죄송한데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혹시 한번 다시 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프로젝션 B의 A는 이제 결국에는 B 그 B의 길이의 제곱, B와 B의 내적 분의 이제 B와 A의 내적. 이게 결국은 스칼라 값이잖아요. 이 스칼라 값을 B에 곱한 것이 음, 이제 프로젝션 B의 A인데 그럼 결국에는 그냥 단순화해서 생각하면 B라고 하는 벡터에다가 이 스칼라 값을 곱하면 A를 B에다가 투영시킨 벡터를 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이 스칼라 값이라고 하는 게 뜯어보면 B와 B의 내적, 길이의 제곱과 A와 B의 내적 그 둘 사이의 어떤 비율이라고 음, 볼 수 있을 텐데 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 하는 음, 생각이 좀 들었던 음, 것 같아요. 음, 어렴풋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B와 B는 사이각이 0이고 같은 벡터니까 이 B와 A의 내적은 그 이 둘 사이의 사이각과 연관이 있을 텐데 이 둘 사이의 비율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이 값을 곱하면 이 사용 벡터가 나오느냐 그게 음, 약간 명쾌하게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음. 저 여기서 생각을 들었던 게, 음, 이 부분 있잖아요. 네네. 이 부분이 어디서 나왔나 생각해보면 조금 저는 이해가 잘 됐던 것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식을 가정하고 얘기를 하면, B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 B의 크기만 열로
양변으로 나눠가지고 넘기면 음, 좌변은 이렇게 되고 음, 우변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벡터 두 개가 있다고 할 때 여기를 A라고 하면 이게 크기가 A만큼 되고 여기가 세타기 때문에 여기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버리면 여기가 코사인 세타 곱하기 길이 A의 길이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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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의미가 결국에는 우리가 투영 벡터라는 거는 요만큼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네. 네, 프로젝트 A on B를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네. 그거의 의미가 저는 요거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요 아, 식이 거기서 음,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음, 음. 음, 이게 뭐냐. 음. 원래 식은 B의 길이의 제곱이 돼야 되잖아요. 분모가. 죄송한데 혹시 어디 정보죠? 여기. 여기서. 아, 맞아요. 그것도 저는 좀 찾아보면서 이거는 좀 알게 됐는데, 네네. 어, B 닷 B인 거잖아요, 분모가. 네. 이거를 근데 결국에 따지고 들어가면 공식으로 치환을 했을 때 B 네.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이 이게 서로 평행하다 보니까 음, 1이잖아요. 그럼 네. 여기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네. 여기가 1로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결국에 이 분모를 요 꼴로 길이의 아, 두 개를 곱한 걸로 볼 수가 음, 있어서 아, 아까 그 정미경 선생님이 적어주신 요 식 아, 아래쪽에도 요게 요렇게 이제 적용돼도 이제 똑같은 결과가 아, 어, 나오는 음, 아, 걸로 이해를 아, 음, 어, 음, 오, 어. 약간 알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네, 저도 순간, 이러면서 지금, 어, 음, 저는 이거를 그, 어, A를 이제 B 위로 투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네. 저는 식이 이제 B, 이렇게 되는데, 이건 네. 이제 B는 여기 벡터고, 그러면은 이 B 제곱된 부분을 이쪽 하나 나눠 쓰면은 음, B 곱하기 음, A, B 내적한 거를 이제 B 크기로 나눠 주면은 이제 얘는 어떤 B에서 이 B의 그 크기로 나눈 이제 B 단위 벡터인 거죠. 음, 그러니까 여기 격자가 1인, 크기가 1인 음, 단위 아, 벡터고 음, AB에다가 B를 나눈 거는 여기 이 값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A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음, 해서 저는 이 투영된 거라는 게 이 단위 벡터 B 이거를 이 길이만큼 뭔가 늘려준다? 네네. 아, 늘려주는 거라고. 아, 아, 사실은 저는 이게 좀 뭔가 기계적으로 뭔가 풀긴 했는데 예전에 생각했던 거를 좀 되새겨보면 이런 식으로 좀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 아까 이동주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길이는 코사인 세타 A인데 그거를 B의 단위 벡터에 곱하니까
어, B의 단위 벡터가 그 길이만큼이 된 게 투영 벡터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음, 이렇게 뭔가 한 가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음. 음, 아, 음, 네,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요. 그럼 9번 문제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요. 그 9번이 단위 벡터 구하는 문제인데, 지금 보여주시는 내용을 놓고 보니까. 음, 방금 최승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듣고 보니까 문제에도 저희가 나와 있지만 단위 벡터라는 게 좀 유용하네요. 네, 이게 맞아. 네, 음, 늘리고 뭔가 할 때 그냥 1이니까 길이가 진짜 맞아요. 원하는 대로 쭉 늘려버릴 수 있는 음, 유용한 장점이 있어서 네, 그런 것 음, 같아요. 음, 음. 약간 결국 단위 벡터라고 하는 거는 길이가 1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방향만 나타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긴 음, 하거든요. 음, 그냥 이 벡터는 이 방향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실제 그 스칼라 값들을 곱해서 스칼라벨을 해주면 이제 그만큼 제 길이를 이동한다. 만들어낼 수 있는 음, 음, 그런 음,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뭔가, 조금씩 알아가니까,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약간, 되게 답답했었는데, 조금씩, 그 답답함이 좀 해결이 돼가고 있어서. 그러면, 혹시 8번 문제 또 추가로 혹시 뭐, 코멘트 공유해 주실 분 계실까요? 그 최승희 선생님 설명을 듣고 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어떤 거냐면 네네. 제가 이 B.B분의 B.A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냐, 이 스칼라 값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음, 저는 그냥 이 형태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음, B와 B의 내적과 B와 A의 내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그 최승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이 결국에는 B의 길이의 제곱이고 음, 그래서 이 스칼라 값과 이 벡터 각각에게 하나씩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시야를 넓혀야 되겠다 음, 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이 어떤 그냥 기계적으로 쓰여 있는 그대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음, 이것들을 다른 형태로 보려고 할 때 그것들의 기능을 조금 더 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음. 여기에 지금 적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는 게 없으니 잘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더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음, 그럼 혹시 8번 관련해서 더 코멘트가 없으시면 9번 문제로 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음,
이거는 이제 이미 8번 문제를 풀면서 이 단위 벡터의 유용성을 저희가 미리 한번 이제 경험을 이제 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 단위 벡터를 이제 구하라는 이제 문제가 주어졌었을 때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면 되는지. 근데 사실 저도 이거는 그냥 뭐 그냥 어떤 교재에 있는 그거 설명되어져 있는 그대로 그냥 계산을 그냥 한 거인지라 명확하게 그 어떤 개념을 알고 사실 계산한 거는 아니어서 그냥 한번 그 교재에 있는 대로 한번 계산한 걸 한번 써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단위 벡터를 구한다라는 것이 혹시 최승희 선생님 뭐 써주실 아,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어. 어, 어, 는 그 어떤 벡터를 그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게 되면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어떤 크기가 1의 값을 가지고 있는 단위 벡터를 구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문제가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벡터 A의 크기를 먼저 계산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벡터 A의 크기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돼서 단위 벡터라는 것은 이렇게 저는 계산을 해서 도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출을 했는데요. 그러면 결국엔 앞에서 살펴봤었던 그 내용을 토대로 한번 다시 제가 한번 제가 이해한 걸 한번 설명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단위 벡터라는 것은 어쨌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방향을 가지고 있는 그 벡터의 크기가 1인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위 벡터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맞는 거겠지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단위 벡터의 개념을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9번 관련해서 혹시 뭐 추가로 뭐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자연스럽게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이제 평행 벡터를 이제 판별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행 벡터를 판별을 하는데 이때 이것 또한 저도 이제 그냥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그 식을 토대로 해서 이제 풀어본 거라서 이제 제가 정확하게 잘 이제 했는지 한번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으로 줬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벡터 A와 벡터 B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인데 평행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그 벡터의 그 내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각 벡터의 크기를 이제 도출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내적을 구해본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28의 결과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벡터 A의 크기는 제가 그냥 그 과정은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벡터 B의 크기는 이렇게 도출을 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을 때 여기는 이제 28 그리고 여기는 루트
784에서 28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두 벡터의 내적이 28, 즉 양의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두 벡터가 예각일 필요충분 조건을 만족을 한다. 그래서 두 벡터는 평행을 한다. 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문제를 이제 풀었습니다. 혹시 음, 아, 어, 네. A 내적 B가 28이 되는 건, 어, 2, 2, 4, 8, 3, 6, 18. 혹시 잘못 풀었을까요, 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는 예. 그 이거잖아요. 아, 맞네요, 맞네요. 파이 생각했습니다. 세타가 죄송합니다. 파이 세타가 이 A와 B의 길이 곱분의 A 닷 B인데 예, 예. 그 평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두 벡터 사이의 사이각이 제로다라고 이해를 했고 코사인 제로는 1이기 때문에 이 세타가 제로일 때 코사인 세타가 아, A 내적 B와 그렇죠. 파이일 수도 있네요. A 내적 B와 이 값이 서로 같다라고 음, 생각을 했던 것 음, 음, 음. 사실 아주 단순하게는 저는 그냥 B의 그 스칼라 2를 곱하면 A가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벡터를 그 한 벡터의 스칼라 곱을 해서 다른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결국에는 그 두 벡터가 같은 방향으로 가거나 음, 아니면 180도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음, 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고 음,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풀었던 것 같고요. 음, 저도, 저도 방금 말씀해주신 방식으로 풀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벡터를 스칼라배로 자기 원래 있던 방향으로 늘리든 줄이든 반대 방향으로 늘리든 줄이든 그게 만약에 같은 일직선상에 있게 되는 거면 이제 평행한 거니까 여기서 딱 마침 딱 떨어지게 2를 곱해버리면 뭔가 두 배만큼 저 B 벡터를 늘려버리면 A 벡터가 나와서 음, 그걸로 평행하다는 걸 일단 생각하긴 했는데 음, 그거 말고 지금 그 써주신 거 최정리 선생님이 써주신 거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요 위에 있는 식 있잖아요. 음, 어, 잠시만요. 요 위에 있는 식이 잠시만요. 아니요. 저 식보다는 일단 그 제가 저 식을 딱 보면서 떠올린 건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 A라는 벡터랑 B라는 벡터를 각각 단위 벡터로 만들어가지고 그 단위 벡터들의 내적이 아, 1 또는 마이너스 1이면 이제 평행이다. 요것도 가능하겠구나 그냥 생각이 바뀌었어요. 음, 음, 이렇게 분리를 해서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식 보고는 떠올랐는데 예, 정확히 예. 이 식으로 그렇게 되는지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음, 될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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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그냥 일단 식을 한번 써보죠. 식을 한번. 그러니까 우리 내적에 대한 식을 풀로 적어보면 A 도트 B는 아, 제가요? 네네네. 잠시만요.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손이 자유롭지가 아, 않아서 죄송합니다. 아니, 네, 괜찮습니다. 네. 예, 예. A 도트 B는 A의 크기 곱하기 그다음에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네. 예. 근데 이렇게 써 놓은 상태에서 보면은 방금 그 벡터들의 좌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대수적인 방법으로 구하는 거는 우리 이제 앞에서 이제 한번 했었으니까 그러면은 음, 그 좌변은 28이 나오죠, 바로. 네. 28. 네네.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면은 그 A의 크기도 구할 수 있죠. 우리 앞에서 네. 네, 네, 배웠으니까 예, B의 예. 크기도 구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네. A 크기하고 B의 크기를 둘이 곱하면 28이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네, 네. 28은 28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1차 방정식이죠. 코사인 세타가 이제 1일 수밖에 없죠. 음,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세타가 우리가 이제 0에서 되거나 아니면 뭐 2파이. 그러니까 한 바퀴 음,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향이 안 나오고 이제 같은 방향인 사실을 좀 알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 우리 앞에서 이제 아까 저기 투영하는 그 음, 공식에서도 그렇고 네, 네. 그 약간 이거는 뭐라고 하지? 저도 이제 그런 실수를 하는데 알고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뭔가 생각을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그러나요? 이렇게 지금 종류가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니까 약간 좀 뭔가 문제가 의외로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좀 복잡한 방향으로 문제가 흘러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음, 이제 우리 채널에 올라오는 다른 영상도 보면은 항상 그 문제가 복잡해질 때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면 방금 전에 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했는지 그 가장 기본적인 식에서 출발을 해서 원하는 결론을 이렇게 얻어내는 방식을 이렇게 취하게 돼서 어, 음. 네, 그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하는 방향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아, 한번 네, 네.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러면 10번 문제 관련해서 또 추가 코멘트 해주실 분 계실까요? 음, 그러면은 이제 10, 최승희 선, 예, 그리고 그럼 이제 11번 문제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11번은 왜 내적을 굳이 소개해야 하는지 수학적 근거를 제시하시오. 약간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했냐면, 어, 도리어 그 첫째 주에 좀 이렇게 문제를 좀 풀고 난 다음에 이번 주에 좀 이걸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내적이라는 게 되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이번에 좀 공부를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면서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적이라는 게 뭐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뭐 벡터의 크기나 뭐 벡터 간의 사이 각을 이제 알면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
것과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직교를 판별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평행 벡터를 판별을 할 때도 이 내적에 대한 개념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아까 8번 문제에서 그 벡터 투영을 우리가 구할 때에도 이 내적에 대한 개념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스스로 이제 약간 좀 깨닫게 되면서 실제로 이 내적이라는 것이 이런 어떤 벡터 공간 안에서 뭔가를 설명을 할 때 되게 많이 쓰이는 좀 그런 개념이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토대로 해서 그 강의 노트를 조금 이렇게 읽어봤었었는데 이해를 해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 그러니까 아까 또 계속 제가 제대로 이해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서 그려진 그 그래프를 이제 2차원 공간으로 이렇게 옮기는 이제 과정에서 이제 그 벡터 공간에서는 이제 그 미적분의 기본 정리 대신에 선적분의 기본 정리의 개념을 이제 개념을 확장이 된다라고 노트에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이 선적분의 그 기본 정리의 그 식 자체가 이렇게 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내적이라는 개념이 이 선적분을 구할 때도 사용되어지는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서, 아, 이 내적이라는 개념이 되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그냥 정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11번 문제 뭐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실까요? 어, 저는 그 아까 그 문제 풀 때 조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음, 결국에 임의의 아무런 두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 두 벡터 간의 정확히는 그 각도가 얼마냐, 그 두 음,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얼마냐를 바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유용성이 거기 있지 않나라는 일단 생각이 들었고요. 음, 근데 아까 그 채널지기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듣고는 이거는 방금 든 생각이라서 전혀 깊은 생각을 못 해봤는데 결국에는 어, 1차, 뭐죠? 일변수 미적분학에서는 아까 전에 fx라는 임의의 함수가 있을 때 거기에 x에 해당하는 게 임의의 실수인 거잖아요. 그 실수축에 있는 그 x축에 있는 임의의 실수를 비유적으로 재료라고 생각을 하면 그 재료를 갖고 f 함수를 적용했을 때 어떤 값으로 갈 거냐를 저희가 아까 쉐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프로는 그릴 수 있고 싶고 그 다음에 식으로는 어떤 식인지를 대체 알고 싶은데 그때 이 재료가 이제 실수였다면 벡터 스페이스를 이용하는 이 다변수로 넘어오게 되면 음, 결국에 그 재료가 이제 벡터가 되는 거고 근데 그 벡터를 뭐 아까 말씀하시기로 점으로 보든 그냥 그 화살표로 보든 상관없이 결국에 그 재료를 가지고 일변수랑 똑같은 룰을 적용시키려고 할 텐데 여기서의 룰은 이제 미적분 룰을 적용시키려고 할 텐데 그렇게 되려면 애초에 전제 조건으로 그 일변수 미적분학에서의 재료들, 다시 말하면 그 실수들에 적용되었던 규칙들이 애초에 그 벡터 공간에서의 그 벡터들이 재료기 때문에, 똑같은 재료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런 규칙들이 적용이 되나부터 지금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실수도 마찬가지로 뭐 실수의 뭐 교환 법칙 아니면 실수의 크기 구하는 법 아니면 실수를 곱했을 때 실수를 뭐 결합 법칙 그런 것들이 다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유적으로는 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일변수 미적분학이 성립하기 위해서 당연히 가정하고 있는 그 재료들에 대한 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똑같이 내적이 하는 역할은 벡터와 벡터가 이제 재료인데 그 재료들을 두 개를 곱할 수 있냐 요거가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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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또 혹시 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연습 문제 그 1번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다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결국에 우리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강의 노트를 얼마만큼 이제 잘 이해할 수 있는가, 이제 강의 노트를 보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좀 이해하는 것에 이제 약간 목적을 두고 있는 거여서, 어, 혹시 강의 노트를 조금 보고 오신 분 계실까요? 혹시 그 파트 1-3 말씀하시는 건가요? 1-3이요? 어, 어, 빅노트 몇 번째 거? 저는 1-1 노트 보고 있었었는데. 아, 처음에 좀 보기는 봤는데 깊이 네.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음, 음, 그러면, 잠시만요.